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양로원 문화센터의 조용한 독서실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온 한숨 섞인 목소리였다. 창가에 앉아있던 박기철 72세은 그 말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김순자 68세였다. 그녀는 손에 든 책을 무심코 넘기며 옆자리 여성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40년간 교단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손주 돌보는 할머니로만 존재하는 게 익숙해지질 않네요. 저도 비슷해요. 옆자리에 오미래 76세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병원 행정실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이제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박기철은 자신도 모르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건축회사 설계부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림 그릴 일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똑같죠. 세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서실의 다른 쪽에서 두 사람이 더 그들에게 합류했다. 한때 유명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였던 최대식 80세과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은퇴한 이정희 75세였다. 여러분,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인데 이정희가 제안했다. 우리 매주 만나서 무언가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독서나 영화 감상도 좋지만 뭔가 더 활동적인 걸로요. 최대식의 눈이 반짝였다. 여행은 어떨까요? 저는 사업한다고 평생 가고 싶었던 곳들을 미뤄왔거든요. 여행이요? 김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 나이에? 나이가 왜요? 최대식이 웃으며 말했다. 지팡이 짚고라도 가면 되지. 그렇게 5명의 노인들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여행 클럽을 결성했다. 첫 모임에서 그들은 각자의 인생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기철은 건축가로서의 성공적인 경력 뒤에 숨겨진 미완의 꿈, 젊은 시절 포기했던 화가의 꿈을 고백했다. 그리고 제주도에 남겨둔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도. 김순자는 교사로서의 헌신적인 삶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세 자녀와의 소원해진 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눴다. 오미래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을 키우며 병원에서 일했던 고단했던 시절, 그리고 지금은 해외에 사는 딸과 손주들이 그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정희는 기업에서의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미술에 대한 열정과 한때 꿈꿨던 작은 전시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다. 최대식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맛집을 찾아다니던 열정과 아내를 떠나보낸 후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다는 바람을 나눴다. 그럼 우리 첫 여행지는 어디로 할까요? 오미래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기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제주도는 어떨까요? 봄이 시작되는 3월 벚꽃이 필 때쯤이면 정말 아름다울 텐데요. 모두가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보는 설렘이 어려 있었다. 제주도 공항에 내린 5사람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박기철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에게 제주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50년 전 미술을 공부하던 그가 건축학도로 진로를 바꾸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자 자신의 첫사랑 윤미선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다. 기철 씨, 괜찮아요? 이정희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네, 괜찮습니다. 박기철은 미소로 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로 향해 있었다. 렌트카를 빌려 제주 동쪽 해안을 따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벚꽃이 만발한 풍경에 모두가 탄성을 내질렀다. 특히 최대식은 운전대를 잡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신이 나 있었다. 여러분, 저 바다 좀 보세요. 평생 주방에만 있다가 이런 풍경을 보니 눈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숙소에 짐을 풀고 그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만끽하며 첫날을 보냈다. 오름을 오르고 해변을 거닐고 제주 특산물로 풍성한 저녁 식사를 즐겼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여행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둘째 날 아침 박기철은 조용히 일어나 혼자 숙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50년 전 미선과 함께 그림을 그렸던 해변으로 향했다. 바다는 여전히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모래사장에 이제를 세우고 그는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역시 실력이 많이 녹슬었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기철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이정희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몰래 나가신 것 같아 따라왔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모델이 되어드릴까요? 박기철은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해변에서의 즉흥 스케치 시간이 시작되었고 나머지 일행들도 하나둘 합류했다. 김순자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던 경험을 살려 아마추어 미술 수업을 진행했고 최대식은 근처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로 프레임을 만들어 그림을 장식했다. 그날 오후 박기철은 용기를 내어 일행에게 고백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윤미선에 대한 이야기, 청춘 시절의 순수한 사랑과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갔던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일행들은 그의 용기를 응원했고 함께 윤미선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전화번호부를 뒤지며 그들은 마침내 성산읍에 사는 윤미선이라는 여성의 주소를 알아냈다. 다음 날 5명의 노인들은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윤미선의 집 앞에 섰다. 박기철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하얀 머리에 고운 주름이 자리 잡은 얼굴의 여성이 나타났다. 미선 씨?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박기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기철 씨, 정말 당신이군요. 50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윤미선의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박기철과 미선은 오랜 시간의 간극을 메우고 있었다. 일행들은 두 사람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미선은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미술교사로 평생을 보냈고 결혼은 했지만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집 벽면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당신은 계속 그림을 그렸군요. 나는 포기했어요. 박기철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다. 미선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박기철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는 일행에게 미선과의 재회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신이 평생 품었던 후회와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저는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제 꿈을 포기했어요.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죠. 그의 고백은 다른 이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김순자는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들과는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후회를 나눴다. 큰아들은 제가 은퇴한 후에도 저와 대화하기를 꺼려해요. 항상 학교 일을 핑계로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오밀에도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려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모든 게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 방식대로 딸의 인생을 계획한 건 아니었을까 후회돼요. 최대식은 아내가 병석에 있을 때도 레스토랑 일에 매달려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후회를 이야기했다. 아내가 떠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건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이정희만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가득했다. 정혜 씨는 어떤가요? 후회되는 일은 없나요? 김순자가 물었다. 이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음을 열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죠. 그 후 안정적인 결혼을 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사람이 있었죠. 밤이 깊어가는 동안 5 노인은 자신들의 상처와 후회, 그리고 아픔을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았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그들이지만 서로의 온기로 차가운 후회를 녹여갔다. 다음 날 아침 박기철은 결심한 듯 일행에게 말했다. 저는 미선 씨와 약속이 있어요. 함께 그림을 그리기로 했거든요. 우리도 같이 가도 될까요? 최대식이 물었다. 박기철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미선 씨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날 인생의 사계절 클럽 회원들은 미선의 작은 미술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기쁨이 어려 있었다. 순자 씨, 혹시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이라면 글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긴 편지를 썼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다. 제주도에서의 일주일은 그들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과거와 마주하고 화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도 여행 후 2달이 지난 6월 인생의 사계절 클럽은 두 번째 여행지로 강원도 양양의 작은 해변 마을을 선택했다. 이번 여행의 주인공은 이정희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작은 미술 전시회를 이곳에서 열기로 결심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전시회라니.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아마추어라니요. 정희 씨 그림은 정말 훌륭해요. 오미래가 격려했다. 제주도에서 그린 그림들만 봐도 느껴지는 감성이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 이후 이정희는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만의 색채와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평생 기업에서 일하며 억눌러왔던 감성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양양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지역 문화센터를 방문했다. 박기철의 주선으로 그들은 센터의 작은 전시실을 일주일간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우와, 생각보다 넓네요. 이정희의 눈이 반짝였다. 이제 전시회 준비를 시작해볼까요? 최대식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저는 오프닝 리셉션 음식을 책임질게요. 제 특별 요리로 손님들을 모셔야죠. 김순자는 지역 신문과 SNS를 통한 홍보를, 오미래는 전시장 인테리어를, 박기철은 그림 배치와 조명을 맡았다. 이정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준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전시 이틀 전 이정희는 갑자기 패닉에 빠졌다. 안 돼요. 이건 다 실수였어요. 제 그림은 너무 유치해요.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그녀는 모든 그림을 치우려 했지만 친구들이 그녀를 말렸다. 정혜 씨, 이 그림 좀 봐요. 박기철이 그녀의 작품 중 하나를 가리켰다. 울창한 숲속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다. 이 빛과 그림자의 표현,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진정한 재능이 있어요. 맞아요, 김순자가 거들었다.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면서 많은 그림을 봤지만 정혜 씨 그림에는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요. 이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요. 전시회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행 중인 관광객들도 포스터를 보고 들렀다. 이정희는 처음으로 화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놀랍게도 그녀의 그림 3점이 판매되었다. 구매자 중 한 명은 서울의 작은 갤러리 운영자였다. 선생님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좋았습니다. 혹시 서울에서도 전시회를 열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정희는 당황했지만 친구들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네, 기회가 된다면 꼭 그러고 싶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5 친구는 해변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모닥불을 피우고 최대식이 준비한 해산물 요리를 먹으며 그들은 이정희의 성공을 축하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정희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일을 이루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박기철이 말했다. 우리 각자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름처럼 뜨겁게 느껴지네요. 5 노인의 웃음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그들의 인생의 여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양양에서의 전시회 이후 인생의 사계절 클럽의 회원들은 더욱 돈독해졌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들은 양로원 문화센터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다.
여행이 없는 날에도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특히 최대식과 오미래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최대식은 요리 클래스를 열어 오미래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오미래는 최대식이 시집을 출판하는 것을 도왔다.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던 김순자가 어느 날 이정희에게 속삭였다. 저 두 분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인가요? 이정희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곧 9월의 어느 날 최대식은 오미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특별히 자신의 레스토랑 시절 시그니처 요리였던 송로버섯 리소토를 준비했다. 와, 정말 근사해요. 오미래는 테이블에 놓인 촛불과 꽃병을 보며 감탄했다. 최대식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목을 가다듬었다. 사실,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날 밤 80세의 최대식은 76세의 오미래에게 고백했다. 아내를 잃은 후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미래를 만나고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너무 늦었을까요? 최대식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미래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사랑의 늦은 때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다음 날 클럽 모임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타났다. 나머지 세 사람은 놀라는 척하며 축하해 주었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드디어 고백했군요. 박기철이 최대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저희 때문에 다음 여행 일정이 미뤄지진 않을 거예요. 오미래가 농담을 던졌다. 그러나 사랑만이 인생의 사계절 회원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니었다. 김순자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 이후 용기를 내어 직접 아들을 만나러 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엄마가 항상 학교 일을 우선시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었던 것 같았어요. 김순자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엄마가 균형을 잘 못 잡았던 것 같아.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대화 이후 김순자와 아들은 매주 한 번씩 통화하기로 약속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김순자에게는 큰 변화였다. 박기철도 제주도의 윤미선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미선은 이메일로 조언을 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사랑이 피어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5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인연이었다. 이정희는 서울의 갤러리 관계자와 꾸준히 연락하며 새로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SNS를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특히 노년층의 삶을 담은 작품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어느 날 저녁 5 친구는 최대식의 집에서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식사 후 그들은 서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모두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정희가 말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매일이 기대돼요. 최대식은 오미래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 느낌이에요. 아내가 하늘에서 보면 좋아할 거예요. 그녀는 항상 제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김순자가 물었다. 박기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제 고향인 안동은 어떨까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거든요. 모두가 동의했고 그렇게 그들의 3번째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다. 10월의 마지막 주 안동의 가을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화려한 단풍으로 물든 산과 강, 고즈넉한 한옥마을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인생의 사계절 클럽의 5회원은 박기철의 고향집에 머물렀다. 40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지만 마을 이웃들의 도움으로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박기철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서울 생활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어요. 첫날 그들은 박기철의 안내로 마을을 둘러보았다. 박기철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놀았던 냇가, 첫 그림을 그렸던 언덕, 학교 가는 길에 항상 지나쳤던 오래된 느티나무까지 하나하나 소개했다. 기철 씨는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나 봐요. 김순자가 말했다. 박기철은 미소 지었다.
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지를. 둘째 날 그들은 하회마을을 방문했다. 전통 가옥과 탈춤 공연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관광객 중에는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은 전통문화 체험 학습 중이었다. 이정희가 문득 제안했다. 우리가 저 학생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요? 인생의 선배로서. 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어떤 음악을 들으셨어요? 젊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어요? 지금 우리 나이였을 때 가장 걱정됐던 일은 뭐예요? 순수한 질문들에 다섯 노인은 진솔하게 답했다. 박기철은 예술가의 꿈을 포기했던 이야기를, 김순자는 교사로서의 보람과 어머니로서의 후회를 나눴다. 최대식은 자신의 레스토랑 이야기로 학생들을 웃게 만들었고, 오미래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정희는 늦은 나이에 찾은 자신의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오미래가 답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 어떤 성공이나 부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헤어질 때 몇몇 학생들은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미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정희의 작품을 보고 싶어 했고 요리를 꿈꾸는 학생은 최대식에게 조언을 구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다섯 노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젊은이들과 대화하니 저도 젊어진 기분이에요. 김순자가 말했다. 우리의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기쁘네요. 최대식이 거들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님이 찾아와 부탁을 했다. 마을 문화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인생의 사계절 클럽 회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겠냐고. 저희가요? 박기철이 놀라 물었다. 네, 오늘 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마을 노인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다섯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기꺼이 수락했다. 다음 날 그들은 마을 문화센터에서 20여 명의 노인들과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공통의 경험과 고민으로 대화는 활기를 띠었다. 마을 노인들은 대부분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 자주 만나지 못했다.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외로움과 무력감이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정희가 말했다. 하지만 함께할 친구들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그 자리에서 안동 인생의 사계절 클럽이 결성되었다. 박기철의 고향집은 클럽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기로 했고 서울의 다섯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동을 방문해 함께 활동하기로 약속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박기철은 자신의 옛 방에서 오래된 그림 도구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그렸던 습작들이 고이 접혀 있었다.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던 순간들이에요. 그는 친구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제는 그 꿈을 다시 이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안동에서의 일주일은 그들에게 지혜의 시간이었다. 자신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다른 이들에게도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노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박기철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다섯 노인은 가을빛으로 물든 차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인생의 가을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음에 감사했다. 안동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인생의 사계절 클럽의 일상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이정희는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최대식과 오미래는 공식적으로 교제 중임을 주변에 알렸다. 김순자는 아들과 함께 짧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박기철은 제주도의 윤미선을 서울로 초대해 함께 미술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12월 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이정희가 갤러리에서 그림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쓰러진 것이다. 응급실로 실려간 그녀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았다.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병실에 누워있는 이정희는 방문한 친구들에게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의사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정희에게 가장 큰 충격은 오른손의 마비였다. 그림을 그리던 손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클럽 회원들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다. 특히 김순자는 거의 매일 병원에 와서 이정희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교사 시절 뇌성마비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 재활운동을 도울 수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최대식은 매일 특별한 영양식을 만들어 병원으로 가져왔고 오미래는 이정희의 집을 청소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다. 박기철은 자신의 그림 도구를 가져와 이정희의 침대 옆에 두었다. 왼손으로 그리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피카소도 오른손잡이였지만 왼손으로도 그렸다고 해요. 이정희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조금씩 도전해보기 시작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병원 의사는 이정희를 퇴원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제 집에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오미래가 제안했다. 제가 간호사 일을 했으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난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요양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클럽 회원들은 병원 근처 카페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정희는 요양원에 가면 더 우울해질 거예요. 김순자가 말했다. 그녀에게는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 각자의 집이 있고 누구도 간병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박기철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침묵이 흐르다가 최대식이 입을 열었다. 제 생각이 있어요.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그의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다. 5사람이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 공동생활 가능한 큰 집을 구해서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자는 계획이었다. 정말 가능할까요? 오미래가 망설이며 물었다. 왜 안 되겠어요? 우리 모두 홀로 사는 노인들이잖아요. 함께 살면 외롭지도 않고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처럼 들렸지만 점차 그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함께 살아보기로 했다. 오미래가 소유한 넓은 아파트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정희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내가 너무 부담이 될 텐데. 부담이라뇨,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최대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2월 초 인생의 사계절 클럽의 5회원은 오미래의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각자의 역할을 찾아갔다. 최대식은 주방을, 김순자는 청소와 빨래를, 오미래는 가계부와 장보기를, 박기철은 집안 수리와 꾸미기를 담당했다. 이정희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공동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잘 맞았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정희의 상태도 빠르게 호전되었다. 왼손으로 그린 그림들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독특한 느낌이었다. 우리가 함께하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김순자가 감동적으로 말했다.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정식으로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한옥을 발견했다. 5침실이 있는 넓은 집이었다.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박기철이 말했다. 한옥으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난 12월 말 인생의 사계절 클럽 회원들은 4번째 여행을 준비했다. 이번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의 산장이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여행이었다. 눈 구경은 언제 했더라? 최대식이 여행 가방을 싸며 물었다. 아마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오미래가 웃으며 답했다. 이정희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다.
그녀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고 왼손으로 그린 그림들로 새로운 전시회까지 열었다. 비평가들은 그녀의 새로운 작품에서 느껴지는 삶의 위기를 이겨낸 강인함에 주목했다.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서로의 습관과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조화롭게 지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노년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평창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산장 주변의 하얀 설경에 감탄했다. 맑은 공기와 고요한 숲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다. 이번 여행의 주인공은 최대식 씨예요. 박기철이 발표했다. 그의 80세 생일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완성할 거예요. 최대식은 오랫동안 자신의 요리 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쓰고 있었다.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그의 삶의 철학과 경험,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이 여행에서 마지막 장을 완성하기로 했다. 사실 자서전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최대식이 수줍게 말했다. 첫날 저녁 그들은 산장의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다. 바깥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룸서비스로 주문한 따뜻한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 마지막 장은 5명의 노인이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발견했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최대식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니 함께 완성했으면 해요. 그날 밤 5사람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최대식의 자서전 마지막 장을 함께 썼다. 김순자는 교사로서의 보람찬 순간들과 어머니로서의 성장 과정을, 오미래는 홀로 딸을 키우며 견뎌냈던 어려운 시간들을, 박기철은 건축가로서의 성취와 화가로서의 꿈을 이야기했다. 이정희는 뇌졸중 이후의 재활 과정과 새롭게 발견한 예술적 표현을 나눴다. 최대식은 이 모든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엮어나갔다. 그의 자서전은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피어나는 희망과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 제목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최대식이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정희가 조용히 제안했다. 인생의 사계절 겨울에 피는 꽃은 어떨까요?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다. 이틀째 되는 날 그들은 근처 스키장을 방문했다. 물론 스키를 타진 않았지만 눈 위에서 장난치고 눈사람을 만들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난 평생 눈사람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오미래가 감탄하며 말했다. 저도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놓쳤던 것 같아요. 이정희가 거들었다. 셋째 날 그들은 산장 근처의 온천을 방문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모두 씻어내는 듯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셨나요? 김순자가 문득 물었다. 솔직히 없었어요. 박기철이 답했다. 은퇴 후의 삶은 그저 지루하고 외로울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최대식이 철학적으로 말했다. 겨울이 오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넷째 날은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들은 산장에서 특별한 송년 파티를 준비했다. 최대식은 직접 요리를 했고 이정희는 작은 그림을 그려 선물로 준비했다. 김순자는 한 해를 돌아보는 편지를 썼고 오미래는 아름다운 테이블 세팅을 했다. 박기철은 각자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선정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그들은 산장 밖으로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서 있었다. 눈이 쌓인 고요한 산 속에서 5 노인은 손을 맞잡았다. 새해 소망이 있으신가요? 오미래가 물었다. 난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김순자가 말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발견했으면 해요. 이정희가 덧붙였다. 자정의 종소리가 울리고 멀리서 새해를 알리는 폭죽 소리가 들려왔다. 5 노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들의 인생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다. 평창에서의 겨울 여행 이후 인생의 사계절 클럽의 5 회원이 함께 사는 한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최대식의 자서전 인생의 사계절 겨울에 피는 꽃이 작은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고 노년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었다. 또한 이정희의 왼손 그림 전시회도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며 그녀를 인생 이막의 화가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대식 씨, 또 취재 요청이 왔어요. 오미래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이번엔 노인 복지 관련 잡지래요. 최대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건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일을 했죠. 김순자가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말했다. 우리는 노년의 삶에 대한 통념을 깨뜨렸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갔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는 그들을 초청해 강연을 부탁했고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어느 날 박기철이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다. 우리 집 뒤뜰을 작은 정원으로 가꾸는 건 어떨까요?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가드닝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의 제안은 곧 실현되었다. 인생의 사계절 정원이라 이름 붙인 그 공간은 이웃 노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 찾아오는 정도였지만 점차 참여자가 늘어 매주 토요일마다 15명 이상의 노인들이 모이게 되었다. 정원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최대식은 간단한 요리 교실을 열었고 이정희는 미술 수업을, 김순자는 독서 토론회를, 오미래는 건강 체조를, 박기철은 정원 가꾸기 강좌를 진행했다. 우리가 작은 커뮤니티 센터가 된 것 같아요. 오미래가 웃으며 말했다. 여름이 되자 그들은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세대 간 지혜 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전통 놀이나 요리를 가르치고 아이들은 노인들에게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를 알려주는 상호 교류 프로그램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니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김순자가 말했다. 그녀는 교사 출신답게 아이들과의 교류를 특히 즐겼다. 프로그램은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아이들은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노인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를 통해 활력을 얻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아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을이 되자 인생의 사계절 클럽의 활동은 더욱 확장되었다. 지역 방송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고 노인 복지 정책 포럼의 연사로 초청받기도 했다.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박기철이 감탄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확장된 활동으로 인해 다섯 노인은 때로 체력적 한계를 느끼기도 했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우리도 가끔은 휴식이 필요해요. 이정희가 어느 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요청을 다 수락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활동의 범위와 페이스를 조절하기로 했다. 무리하게 일정을 채우기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행복이니까요. 최대식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신을 소진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아 나갔다. 인생의 겨울이라 생각했던 시간이 오히려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계절이 되어가고 있었다. 인생의 사계절 클럽이 결성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예상치 못한 비보가 찾아왔다.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던 오미래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이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녀는 회복하지 못했다. 심장마비였다. 오미래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나머지 네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다. 특히 최대식은 말을 잃은 채 하루 종일 그녀의 방 앞에 앉아 있었다.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있었는데. 김순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오미래의 캐나다에 사는 딸과 손주들도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그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2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인생의 사계절 친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전했다. 어머니가 이메일에서 항상 이야기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장례식 이후 한옥은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 오미래가 늘 앉던 소파, 그녀가 좋아하던 찻잔,
그녀가 키우던 화분들. 모든 것이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게 했다. 난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어느 날 최대식이 갑자기 말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정희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떠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미래는 우리가 함께 지내길 바랐을 거예요. 맞아요. 김순자가 거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슬픔을 이겨내야 해요. 박기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제안했다. 우리 정원에 오미래를 기리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녀가 좋아하던 꽃들로 가득한. 그렇게 그들은 오미래의 정원이라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장미와 라벤더를 심었고 작은 벤치도 설치했다. 그 공간은 그녀를 추모하는 장소이자 남겨진 이들이 위로를 얻는 장소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네 사람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전과 똑같보내려 노력했다. 오미래의 이별은 그들에게 삶의 유한함과 현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은 더 자주 서로의 건강을 확인했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최대식은 오미래와의 추억을 담은 요리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가 좋아했던 요리들, 그들이 함께 만들었던 요리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헌사였다. 이 책은 오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최대식이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모든 이들을 위한 거예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그들은 오미래를 기리는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다. 기억의 축제라 이름 붙인 이 행사는 오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는 날이었다. 지역 주민들도 참여한 이 행사에서 사람들은 고인이 된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슬픔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기억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오미래가 있었기에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정희가 모두 앞에서 말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지혜, 그녀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계속될 거예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여정이에요. 박기철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많은 이별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살아가요. 그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김순자가 부드럽게 답했다. 사랑했기에 아프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인생의 사계절 클럽의 네 회원은 슬픔을 안고도 여전히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그들의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 오미래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인생의 사계절 한옥의 정원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20여 명의 노인들과 아이들이 모여 봄 맞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자, 이제 씨앗을 심을 차례예요. 박기철이 아이들에게 작은 화분을 나눠주며 말했다. 그는 이제 지역에서 정원 할아버지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가드닝을 가르치고 있었다. 김순자는 젊은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할머니의 이야기 시간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정희는 작은 테이블에서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왼손으로 그린 그림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대형 갤러리에서도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최대식은 바비큐 그릴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미래를 추모하는 요리책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지역 요리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기도 했다. 인생의 사계절 클럽은 이제 4명이 되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졌다. 그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인생의 사계절 클럽이 생겨났다. 정원 한켠에는 새로운 회원들도 보였다. 78세의 전직 간호사 정영숙, 82세의 전직 교수 이진호, 그리고 75세의 전직 사진작가 한미경이 인생의 사계절 한옥에 함께 살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외롭게 지내던 중 이 공동체를 알게 되어 합류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정영숙이 말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축제가 한창일 때 박기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제주도에서 온 전화였다. 미선 씨?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요? 서울로 오신다고요?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윤미선이 서울의 미술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어 몇 개월간 서울에 머물 예정이라는 소식이었다. 좋은 소식이네요. 이정희가 그의 표정을 보고 알아챘다. 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박기철이 수줍게 웃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모두가 돌아가고 내 노인만이 정원에 남았다. 그들은 오미래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미래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기뻐할 거예요. 김순자가 말했다. 그녀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최대식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기에.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는 모두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시작이었죠. 박기철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는 가운데 내 노인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퍼졌다. 그들의 인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멀리서 새로 합류한 회원들이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 식사 시간. 인생의 사계절은 계속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면 언제나 다시 봄이 오는 것이었다. 네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집을 향해 걸었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삶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